신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신성불가침이라고 붙였습니다만은 원래 신성불가침이란 말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경부터 이렇게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한 1500년경까지 르네상스 직전까지 약 1000년 동안의 시기를 우리가 신성불가침 중세, 암흑의 중세라고 말하죠. 예, 그러나 여기서 제가 신성불가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근접하기 어려운 자연의 법칙을 말합니다. 두 가지만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플로리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식물 생리학자 체일리칸이 1936년에 플로리겐이라는 말을 처음 꺼집어냈습니다. 그가 생각한 플로리겐은 무엇인가? 1936년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나팔꽃이 꽃을 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시간 정도의 정확한 10시간 정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10시간 정도의 빛이 어둠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10시간 정도의 어둠이 있고 나서 야 비로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밤새도록 형광등을 켜놓는다거나 하면은 나팔꽃은 결코 꽃을 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체일리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둠을 감지하는 것은 잎인데 줄기나 뿌리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잎인데 잎에서 꽃을 피기 위한 기관은 꽃눈이지 않습니까? 그럼 잎에서 꽃눈에게 뭔가를 전달해 어둠과 밝기를 관찰한 결과를 전달하는 이제 꽃을 피워라 하는 전달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가정입니다. 해서 그 이름만 플로리겐이라고 붙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하더군요. 플로리겐을 화성 호르몬이다 또는 개화 호르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이름만 붙이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많은 학자들이 이 플로리겐의 정체를 규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점 진전이 있다가 2007년 약 70년이 지난 2007년에서야 이제 정말 이런 전달 물질, 즉 플로리겐이라는 물질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규명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물질이 존재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플로리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건 알지만 식물이 어떻게 그걸 물질을 어떤 메커니즘으로 보내 가지고 꽃을 피느냐 하는 과제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플로리겐의 모든 활용 응용을 완결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꽃을 피게 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음대로 재배 기간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정말 획기적인 혁명적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허락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식물에 있어서는 이 꽃을 핀다 하는 것은 중요한 생식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은 인간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숨어 있는 듯하고 신의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로리겐의 적용 이것은 여전히 허락되지 않은 비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드릴 내용은 광합성입니다. 이 광합성, 포토신테시스,
이 광합성이란 말은 1893년 미국의 바네스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사용한 용어입니다. 포토신테시스. 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산 작업이 무엇인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작업이 무엇일까? 하고 묻는다면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광합성 작업입니다. 도대체 광합성 작업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그 역사는 지구 45억 년 역사 중에서 30억 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생산 작업입니다. 플랑크톤이 처음 출현해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 30억 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38억 년이라고까지 합니다. 자, 이 광합성 작업이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규정할 수 있지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지탱해 갈 수 있는 기초 영양분이다. 그걸 생산하는 작업이다. 예. 또 지구상의 모든 산소를 생산해내는 작업이다. 또 햇빛을 유기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광합성 기술 중에 핵심적인 무엇일까요? 네,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일까요? 이산화탄소는 이렇습니다. 모든 잎이 나무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입니다. 나무의 잎의 기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기공은 어느 정도 많습니까? 옥수수 하나에 2억 개의 기공이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 한 그루예요. 사과나무 잎에 잎 하나에 1제곱 밀리미터당 400개의 기공이 사과나무 잎 뒷면에 있다고 합니다. 또 수연의 경우에는 잎 앞면에, 당연히 앞면에 있어야 되겠죠. 뒷면은 물이니까요. 앞면에 1 제곱 밀리미터당 400여 개의 기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말이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공기 중에 0.03% 포함되는 이산화탄소가 그 미량이 어떻게 입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확산 현상 때문입니다. 늘 광합성 하기 때문에 잎의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잎 밖에 농도가 짙은 이산화탄소가 잎 안에 농도가 약한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산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건 기술은 햇빛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때 어떤 수학 문제가 나오면 칠판 하나 가득 수학 선생님이 푸느라고 애쓰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문제 하나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뭐 많지요. 근데 우리 광합성 문제를 한번 보입시다. 자, 물 플러스 이산화탄소 플러스 햇빛 이퀄 포도당입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재료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1893년에 이 용어가 출현된 이래로 수많은 천재들이 이 광합성의 연구에 몰두하고 각 국마다, 각 연구소마다 이 광합성 연구에 몰두해온 1세기 이상 몰두해 왔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정식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뭐 유전자 조작이다 해서 거의 뭐 모든 분야를 생명체까지 만들려고 하는 이런 판국에 자그마한 잎이 자그마한 잎이 만들어내는 그 생산 작업을 우리는 아직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광합성 작업이 우리가 인간이 알아낸다고 하면 지구의 질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영양을 이 식물의 광합성에 의존해 온 거로 거기에 바탕을 두어서 질서가 편성되어 있지만, 만약에 인간이 광합성을 해버린다 하면은 이 지구 통째로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광합성의 이라는 이거 작은 잎이 해내는 이 작업을 우리는 아직 알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 역시 신이 허락하지 않은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